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환율의 꼭지 천정이 있나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1350원이 단기 고점이라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1400원, 이제 1500원 심지어 시대가 올 수 있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킹달러의 지속 시기도 올해 말이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젠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하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킹달러 시대는 비기축통화국인 한국 같은 나라의 희생을 정말 강요하고 있죠.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죠.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대중 무역 수지도 적자고 전체적으로 5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원달러 환율만 보고 있지만 미국은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인플레이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경기 침체, 통화 가치 하락 이런 건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죠. 이런 흐름에서 보자면 파월 페드 의장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에서 인플레이션 터미네이터까지 돼보겠다는, 본인이 종결시키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도 하나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다만 이런 파월 의장의 원맨쇼가 다른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런 파월 의장의 원맨쇼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만 놓고 보자면 그나마 이 파월 의장의 원맨쇼를 제어할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유럽발 희소식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가 통화정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원투수로 나서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 전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파월 의장과 라가르드 총재가 같은 우리 시간으로 8일 오후에 나온다라는 거죠. ECB가 만약에 이번에 통화정책회의를 8일에 여는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75bp로 올린다라고 하면 킹달러 현상이 조금은 좀 누그러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 캐나다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한다라면 강달러에 조금이라도 견제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CB는 지난 7월에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에서 벗어나서 0.5%로 50bp 올렸죠. 11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벗어났고 22년 만에 빅스텝을 단행했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75bp를 올린다면 이 빨간 선이 유럽의 기준금리 선인데 아마 1999년 유로화 체제 출범 이후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각도가 50bp를 올린 거거든요. 2000년, 2001 이런 때 이 이후에 한 번 더 대부분 이렇게 25bp씩 올렸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75bp를 올린다면 유로화 체제 이후 처음이라는 거죠. ECB가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인 건 당연히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지난 8월에 9.1%를 찍었죠. 그리고 유로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로화 대 달러 가치가 1대1이었는데 이제는 달러보다 못한 페리티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20년 만에 유로화 출범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죠. 이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제가 처음 얘기를 해서 계속 확산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를 보다는 이런 아무 말이나 다 붙이고 있습니다. 점보 레이시라고 블룸버그는 붙였는데 이 75bp 올린 국가가 40개국에 달한다라는 거죠. 올해 75bp 올린 국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고요. 이유가 여기에 ECB가 여기에 합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게 6개 통화죠. 유로와 유로, 엔화, 파운드, 캐나다와 달러와 이런 순위인데 여기서 유럽과 유로화와 캐나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긴축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캐나다 중앙은행도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하고 호주 중앙은행도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문제인 거죠. 파월이 또다시 킹달러 메이커로 나설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고작 8분 연설로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놨죠. 세계 금융시장 시총에 7천조 원을 날려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2주 만에 공개석상에 섭니다. 이번 주에는 워싱턴 싱크탱크의 연례 행사에 나서는데요. 8일 오전 현지 시간 오전 9시 10분부터 50분까지 연설이 아니라 대담에 출연합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카토의 통화정책 컨퍼런스에 이제 그 카토의 수장과 CEO와 대담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바로 9월 FOMC가 20일 다다음 주 9월 20일부터 21일에 있는데 이 전에 있는 마지막 파월 의장의 공개 발언이라는 거죠. 그 오는 10일 토요일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번 파월 의장은 그동안 계속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는 베어마켓 랠리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잡는데 치중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발언을 쏟아낼까요? 이미 고용시장 지표, 파월 의장이 중요시 여기겠다는 지표가 두 가지 있었죠. 8월 고용보고서와 다음 주에 나온 8월 CPI인데 8월 고용보고서는 시장에서는
뜨뜻미지근했다. 그야말로 골디락스라고 했는데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신규 일자리 수는 31만 5천 개로 지난달에 비해서는 7월에 비해서 못 미치지만 시장 예상치 부합을 했었고요. 실업률도 약간 올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긴축 제어를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FOMC에서 75bp 올릴 확률이 60%대에서 50%로 떨어졌고 50bp 올릴 확률이 30%에서 40%대로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할 게 상당히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거고요. 이런 블랙아웃 기간 전에 파월 의장 이외에도 페드 인사들이 줄줄이 공식 석상에 섭니다. 레이엘 브레이너드 부의장, 마이클 바, 이번에 새로 부의장된 마이클 바 부의장, 크리스토퍼 월러, 파월 의장의 신복이죠. 페드 이사도 공식 발언을 하고요. 로레타 메스터, 닐 카스카리 같은 파월 의장 외 매파 인사들도 줄줄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한 각국의 금리 인상폭에 따라 달러 가치가 결정이 되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국가별 국력을 보여주면서 국가별 통화 가치에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미국 외 유럽,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의 긴축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 강화, 강달러에 조금은 좀 견제를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들 국가들이 경제가 버텨주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해당국의 통화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보다 경기가 좋지 못한다면 킹달러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유는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게 맞다면 킹달러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미국은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성격이 좀 있습니다. 물론 공급발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수요가 넘쳐 흐려서 가수요를 잡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인플레이션의 성격은 이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보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성격이 훨씬 크죠. 러시아발 천연가스 위기, 에너지 위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금리 올려봤자 수요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건데 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공급발 인플레이션인데 통화 정책으로 금리 올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결국 닭 잡는 칼로 소 잡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잡으려고는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오히려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엉뚱한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보다 긴축에 잘 버텨야 되는데 유럽,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이 잘 버틸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킹달러 현상은 각국의 경제 펀더멘탈에 달렸다. 장기적으로는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번 주만 놓고 보자면 각국의 긴축 강도가 중요하겠죠. 파월의 연설 그리고 라가르드의 금리 결정이 몰려있는 8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8일 오후 밤에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추석 연휴 직전이어서 이 8일 분위기가 좀 괜찮아야지 한가위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잭슨홀에서 현지 방송을 했었죠. 조재길 특파원의 글로벌 마켓 나우에도 출연을 했었고요. 연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워싱턴 나우에서 그동안 했던 큐티 한다고 계속 약속을 했던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현장성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영님, 주프로님, 진서님 상냥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성철채님 복잡한 얘기 쉽게 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람쥐님께서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지 침체가 와야지 수요가 급감해서 좀 인플레가 잡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결국엔 그 싸움이죠. 경기 침체에 덜 빠지고 지금 경기 침체 강도가 좀 약하면서 짧게 오면서 수요를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그게 과연 그럴 수 있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되겠죠. 13오리님 12시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ML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로상을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호독화자와님께서 지금 상황이 때문에 저금리세는 한동안 안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버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처럼 미중 갈등도 좀 없어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덜해지는 상황에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생산이 되면서 공급발 위기가 좀 벗어나야지 좀 금리가 떨어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찰리엠님께서는 미국 주가가 12년간 올랐는데 겨우 반년 떨어진 거하고 왜 그러냐라고 하셨는데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겠죠. 필리바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키베릿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폴 볼커의 자서전이었죠. Keeping at it, 계속 버텨라.
이가 정말 소름 끼치는 발언이죠. 계속 버티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금리 올 거니까 계속 버티라라고 하는데, 버티는 사람 정말 죽일 맛이죠. 강CM님 같은 경우는 저 그 인트로 뮤직이 좀 영하다라고 하고 저를 영하게 봐주시는데, 생각보다 제가 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이를 알고 보면 영하다는 느낌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영하도록, 영한 느낌을 가져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DS1469님은 인플레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쿠데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캔마스크님, 제가 뭐 막노동까지 하신다 그러겠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카라멜 마키아토님, 진칠사님 다 감사드립니다. 오스틴 클라스님 같은 경우 염려해주신 덕분에 잘 왔고요. 제이슨 성님께서는 재미있고 깊이도 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죠, 계속 환경 다시 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재원안님과 여러분께서 제가 조재길 특파원의 글로벌 마켓 나우에 출연했는데 조재길 특파원이 저보고 좀 많이 늘었다, 옛날에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걸 되게 재밌게 봐주신 것 같고요. 저도 옛날에도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노가다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파월 의장과 3년 전에 2019년 잭슨홀 미팅에서 당시 BOC 영국 중앙은행 의장이 파월 의장의 손가락을 보여주는 걸 보여줬는데 마크 커니였죠. 근데 그게 저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봤는데 심노가다님께서는 세 번째 손가락으로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논란이 되겠네요. 손가락 논란. 많은 분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이크 김님께서는 제가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방송을 했을 때도 딥 배경이 합성이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합성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사진은 합성인데, 제가 최초로 FOMC에 한국 언론을 가서 페드를 배경으로 그 기자회견장에서도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도 합성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현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합성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였습니다.